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에서 수조작을 담당하고 있는 문병화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차는 그 작년도에 그 벼농사 일반 현황하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저희가 그 농가를 방문했을 때 어떤 문제점, 그리고 많이 그 실패하셨던 부분, 그 다음에 그 탄광하고 힘들 일을 위주로 하는 그 고품질되어 그 생산 기술, 그리고 표준적인 그 제조 기술을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생명과 기술의 시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이런 순서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작년도 저희 벼농사 일반 현황을 보면 첫 번째로 저희 기상 현황이 재작년 2020년보다는 날씨가 좋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지금 여기는 안 써 있는데 작년에는 되게 그 날씨가 1월달에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갖고 10년 만에 그 청양군의 그 최저 온도인 영하 23.8도까지 내려갔었고요. 그런데 그 3월달부터 갑자기 이제 고온 현상으로 돌아서면서 3월, 4월달에 벼는 배하고 사과 같은 그 과수 꽃이 좀 일찍 개화되고 그래갖고 이제는 전부 다 농사 일을 좀 서두르셨었는데 5월달 들어오면서 갑자기 또 저온 현상으로 가서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 이외에는 그 저희가 육묘를 하고 나서는 거의 이양을 하고 나서는 날씨가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그 9월 8월 말부터 9월 초에 가을 장마가 오면서 그 출수기가 좀 늦어진, 그리고 조생종 벼가 등습기에 그 가을 장마가 들어서 그때 좀 어려움을 좀 겪었었죠. 도복도 많이 되고 그때 갑자기 없었던 그 병들이 도열병하고 깨스무늬 병도 좀 생겼었고 일지무늬 마른 병이 많이 생겼던, 그래서 좀 작년에는 좀 다변화가 됐긴 했지만 그 2020년보다는 날씨는 굉장히 좀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는 작년에 저희 그 전국적인 통계인데요. 쌀 생산량이 2020년 그때 흉년 들었을 때보다 한 10.7% 증가를 했는데, 여기 이제 수치적으로 보면 한 2018년, 19년도 생산량과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그 정도를 좀 회복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국적인 생산량이 388만 2천 톤. 그래서 작년보다 10.7%. 그래서 이제는 면적이 한 0.8% 정도 늘었어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 쌀값이 좋다 보니까는 콩 심고 다른 거 심으셨던 분들이 저러다 좀 돌아서시면서 벼 재배 인력이 약간 좀 늘었었고요. 그 날씨가 좋다 보니까는 그 3대평당 생산량도 2020년도에 483kg에서 올해는 작년에 530kg까지 약간 10% 가까이 좀 늘었었고요. 아무나 늘다 보니까는 총 생산량도 아까 메뉴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10% 정도 느는 거로 그렇게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시바르다 그러면 생산량이 왜 480kg에서 530kg까지 늘었느냐? 이거는 5월달 그 용력이 때 어려운 거 빼놓고 2학기 이후에 그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좀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는 요소 형성 벼의 생기는 시기하고 또 뚱뚱해지는 시기에 날씨가 좋았다 보니까는 대풍이 될 줄 알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는 어쨌든 일적 유소 형성기하고 쌀알이 좀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그거보다 8.3% 정도 시바르당 상승되는 좀 효과가 있었고, 9월 초 장마 끝나고 나서 또 기온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는 등습기에 벼이 잘 마르고 통통하게 살짝 잘 마르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제곱미터당 완전 나달수도 굉장히 28,340개에서 3만 개까지 넘어가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강수량이 걷다 보니까는 중성률이 좋아서 벼 건조도 잘 되는. 그래서 쌀 생산량이 좀 늘었습니다. 또 시도별 저희 생산량을 보게 되면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올해도 시바르당 생산량은 전국 최고입니다. 그리고
충남에 그 농사 지시는 분들이 재배 기술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가르당 저희가 그 충남이 571km, 그리고 저는 면적이 제일 넓은 전남 같은 데가 508km입니다. 근데 전남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벼농사 짓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총 생산량은 전부 우리 좀 많지만 그 실질적으로 담보당 생산량은 충남 벼농사 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탁월한 기술력을 좀 갖고 계시죠. 작년에 그 저희가 이제는 그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많이 좀 찾아봤었는데요. 유독 벼 발화 문제가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풍이라네요. 그 가을 장마 때문에 그 등습기의 도복 문제하고 병해충, 그게 제일 문제였었고요. 그 외에 병해충은 2020년보다 굉장히 좀 감소했습니다. 특히 그 해충해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그 홍명나바부터 굉장히 좀 애를 먹였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해충에 대한 피해는 굉장히 많이 줄었었고요. 저 오후에 그 오른쪽에 보는 게 저게 그 벼 메뚜기인데요. 저게 비봉에서 그때 한번 처음에 발생이 돼가지고 급하게 좀 나갔었는데 바로 방제를 하셔서 옆으로 뭐 확대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저거 위에는 저희가 해충 때문에 가갖고 지도하고 안내드린 적은 그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그 2020년도에 그 자가체종 그 20년도에 워낙 그 얘기가 안 좋았죠. 53일간의 그 장마 계속됐고 그 이후에도 계속 흐리면서 그 일조량이 좀 부족했었어요. 그 부분을 갖다가 그 자가체종 하신 분들이 이 건조를 너무 시켰거나 또 밖에서 보이지 않는 수바라가 안에서 생겨가지고 이게 그 사이를 담궈놔도 눈이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서 보니까는 한 분은 건조를 너무 시키셔가지고 수분이 한 13%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 사이로 담궈놔도 어떤 거는 또 눈이 트이고 어떤 건 눈이 안 트이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많았고요. 5월 달에 그 갑작스러운 저울 때문에 육면을 굉장히 애들 먹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 하우스 보처리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그 필수가 지연된 그 새누리, 침들, 미풍들에서 가을 장마하고 만나면서 도열병이 급속하게 번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남양 같은 경우에는 한 3-4특기 정도가 도열병이 완전히 와가지고 약을 한 번 더 강제를 급하게 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수확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벼 종자는 몇 년에 한번 갱신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갱신한다는 게 몇 년에 한번 벼 종자를 바꿔줘야 되나요? 해마다 바뀌죠. 그게 제일 좋아요. 네. 근데 자가체조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보통 작년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새누리벼가 저희 도급적으로 공급하는 게 한 4년 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가체종 종자를 계속 쓰셨는데 저희가 말하는 거는 그 품종을 계속 균일하게 유지시키고 그 품종의 고유 특성을 갖고 가는 게 3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벼 종자는 자가체종을 하시든 도급종으로 해가지고 3년 동안 쓰시던데 3년 일주기로 한 번씩은 바꿔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발화가 되고 또 이양을 해서 잘 키워져도 병에 약하고요. 수확량도 확실히 떨어지고요. 품종 자체가 폐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3년에 한 번 주기로는 무조건 자가체종 하시는 분들은 바꿔주시고 제일 좋은 거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왜냐면 보급종 쓰시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하죠. 근데 이제는 그게 이제 공급되는 게 제가 원하는 품종이 안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이게 또 한 번 저기 하게 되는데 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 사진은 왼쪽에 보이는 거 거품 많은 거 있죠. 이것도 지금 발화가 안 된 부분이에요. 이거 딱 보시면 뭐 때문에 그러신지 아시겠죠? 여기 지금 농약, 종자 소독 농약을 살충제, 살균제를 다 넣으시긴 한 건데 물을 저희가 10kg 벼를 잠글 적에 물을 2배 정도, 20리터 정도 넣으시죠. 근데
이분이 저 20kg 한 방을 담그신 건데 약은 정확하게 드셨어요. 정확하게 드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요. 제가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가서 보니까는 거품이 그 반 이상 차 있습니다. 물을 안만 찾아보려 해도 물이 전부 다 쫄아들어가고 없어요. 약해난 거죠. 그래서 물량에 따라서 약을 넣기는 하시는데요. 벼 종자를 소량으로 넣으실 적에는 물량을 좀 저자주세요. 그리고 그 물량에 따라서 약을 좀 비율에 맞게 넣어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그 산소 발생기에서 계속 열나면서 산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확하게 넣으셨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은 물이 자작자작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벼가 먹잖아요. 그러면서 소요독이 되는 걸 하기는데, 소량으로 하셔도 물량은 조금 더 잡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박원조 벼 종자입니다. 저 약에 담궜던 걸 제가 헹궈가지고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암만 4일 5일 물에 넣어놨다고 해서 얘가 눈을 뜨겠어요? 안 떠요. 그래서 저 다른 종자 쓰시라고 해서 창고에 가봤더니 여러 포대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만져봤는데 전부 다 박원조가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수바라가 재작년에 좀 많았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수바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바라가 밖에 나와서 눈이 떠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러면 아 수바라 됐으니까 이거는 못 쓰겠구나라고 생각을 드는데 밖에까지는 안 나오고 안에서 임의적으로 벌써 지금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것도 수바라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말려갖고 종자 쓰시게 되면 눈이 안 뜹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때 그나마 눈이 안 떠져가지고 파종까지 안 하면 다행인데요. 그거를 어떤 거는 좀 있으면 뜨겠지 하시고 전부 다 파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 가운데 것처럼 그 가운데 거는 뭐 체화불량인데 어떤 거는 나가지고 키가 크고요. 어떤 거는 아예 나긴 났는데 늦게 나가지고 그리고 어떤 건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층아리 가지거든요. 이거 이양을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떡하나 해가지고 그냥 층아리 난 거 진짜 뭐 이양을 못할 것 같으면 제가 가서 엎어보고 다시 하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저렇게 한쪽에 벼가 다 안 났죠. 그거는 저는 고온장애인데요. 저희가 모판 싹 틔우기를 하면서 모판을 쌓아놓고 하시는데 너무 높게 많이 쌓아놓으시면 얘네가 커가면서 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부분들이, 위에 있는 상자들이 열 때문에 고온 피해를 받습니다. 그 녹아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날이 나는데 너무 웃자라가지고 꺾이죠. 펼치기 할 때 다 꺾입니다. 그래서 너무 높게 쌓으시면 이거 뭐 다음에 좀 기회 가서 좀 모판 다시 말씀드릴 적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런 피해가 있었고요. 저 맨 오른쪽에 있는 게 하우스 모짜리 5월달 저온이 오면서 온도가 좀 잘못해갖거든요. 냉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심하지 않은 거는 요소 조금 풀러가지고 그냥 한번 시비해가지고 좀 살리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이것도 저온 피해가 너무 심한 것들은 다시 모짜리를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8월 말 9월 달에 조생종의 저게 왼쪽은 해담이고 가운데 거가 위에 거 가운데 거가 해들 정도입니다. 전부 다 중석 기간에 비가 와가지고요. 그때 걷지를 못하고 전부 다 도복이 됐거든요. 이쪽 해담은 그래도 그냥 비 잠깐 그친 게 그냥 가서 수확을 하셔가지고 그나마 좀 털으셨는데 중간에 있는 거는 수바라까지 나와가지고요. 거의 반 이상은 수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는 중반생종의 저온성 세균병하고 도열병, 입주문이 더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 잠깐 그쳤었을 적에 방제를 한번 해주셨던 분들은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그때를 놓치셨던 분들은 피해가 좀 굉장히 좀 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고품질 쌀 생산 기술에 대해서 그냥 표준적인 저희 매뉴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고품질 쌀이 소비자가 말하는 고품질 쌀은 단맛이 좋은 거죠.
그럼 생산자가 말하는 고품질 쌀은 뭘까요? 생산량이 많은 거고요. 그럼 도정 업자는요? 도정들이 좋은 거죠. 실제로 그거 세 개를 다 충족시키는 게 고품질 쌀이긴 합니다. 근데 저기 좋은 품종 갖다가 심어가지고 생산을 해도요. 여러분 다 아시는 질소질 비료가 6%가 넘게 되게 되면 단맛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찾지 않는 쌀이 되죠. 저희 상관 같은 경우가 소비자들한테 저희는 좀 재배하기는 어렵지만 소비자들이 상광이라는 그 쌀명을 굉장히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광이라고 해갖고 사다 먹었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품이 되죠. 청양농협에 작년에 그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질 비료를 얼마만큼 사용하고 얼마만큼 먹게 하느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고품질 쌀을 만드는 데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6%가 넘어가게 되면 쌀 느낌이 좀 단단해요. 저기 좋은 쌀이라 해도 좀 단단하게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맛이 없는 거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바르단 보통 질소질을 9kg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 사건은 빼고 7kg까지 그냥 해가지고 생산하는 농가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첫 번째 이제 돈닭갈비인데요. 저희는 그냥 어쨌든 간에 땅에서 작물을 기르다 보니까 땅의 중요성을 전부 다 알고 계신데 청양군이 소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볏집을 거의 축사 소 먹이로다가 많이 활용을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인 논의 유기질이 굉장히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유기물 볏집을 그 논에서 난 볏집은 그 논에 좀 환원을 시키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데 볏집을 뭐 한 번 넣어가지고서는 이게 바로 유기물이 확 올라가서 땅 지력이 상승하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볏집이 보통 완전히 부속돼가지고 영양분을 잡고 있는 성질을 만드는데 완전히 부속되는데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래 쓸어놓고 나서 내년에 바로 땅이 확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한 3년 정도는 유기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벼가 굉장히 좀 잘 될 거예요. 그러면 한 해 건너서 또 집어넣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비료를 많이 안 넣어도 얘가 땅이 그 비료를 잡고 있는 성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안 넣어도 됩니다. 그만큼 경비가 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지금 규산 시험인데요. 3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 규산재배를 뿌려주시죠. 옛날에 그냥 뿌리라고 전부 다 나눠주셨었는데 요새는 뿌려주기까지 하시는데 요거를 뿌려주시는 것 같다가 전부 다 충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농 같은 경우는 충족이 되고 어떤 부분한테는 규산이 더 부족하고 하긴 하죠. 그거를 어디서 확인하느냐면 조금 아까 공익집도 때 교육과제도 나왔지만 시비 청광서를 받으면 유기물이 얼마인지 질소질이 얼마인지 규산이 얼마인지 그 토양 상태를 좀 저희가 그거를 전부 다 검사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3년 1기지만 각 논에 대해서 토양 검정을 하셔가지고 이 규산질이 좀 떨어진다 하실 때는 규산질을 더 집어넣으셔서 벼를 좀 강건하게 그렇게 키우시는 방법이 좀 좋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품종이죠. 품종을 선택할 적에 제일 먼저 선택할 때는 저희가 어르신들께서는 일단은 수확량을 먼저 보시죠. 그리고 그게 이제 여기서 많이 제작해서 왔는데 잘 적응하고 생육이 좋으면 그 품종을 거의 선택하셔야 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최고 우선순위는 재배 안전성입니다. 얼만큼 된 태풍이나 아니면 냉해나 비바람에 잘 견디는 생육하기에 좋은 품종이냐. 두 번째가 이제는 암만 많이 생산해도 팔 수가 없으면 그건 좋은 품종이 아니거든요.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을 심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그런 품종이 거의 이렇게 딱 구분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에 한 번은 품종 종자 갱신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많이 적응 잘하고 소비자가 찾는 그런 품종을 선택하셔서 재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전부 수매가 아까 말씀드린 올해도 상광하고 친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재배하기 힘들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광배가 굉장히 좋은 품종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 같으면 상광 품종 종자를 좀 달라고 굉장히 좀 많이 요구를 하는데요. 충남도에서만 상광이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들은 그거하고 똑같이 좋은 품종인데 키가 약간 작고 곁대가 좀 상광보다는 좀 강건합니다. 그래서 도북에는 뭐 상광보다 훨씬 좋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약간 좀 강한 품종이고요. 도북에 대해서는 질소질 비료를 얼마나 주시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새 염수선 종자 하실 때 염수선 하시는 분 거의 안 계시긴 해요. 근데 2020년도 자가초정 종자로 쓰셨던 분들은 작년에 올해 이거를 좀 하셨었으면 좀 실패 확률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염수선은 매겨 1.13 비중으로다가 소금물 가리기를 하는데요. 물 20리터에 소금 4.2kg 정도의 비율로다가 물을 만들고 그 위에 정제를 집어넣어서 위에 뜨는 걸 전부 다 되고 충실한 종자만 쓰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 염수선을 해가지고 이거를 바로 종자로 쓰시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소금물이기 때문에 잘 씻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오래 담그시면 이 염수선이 아니고 염장이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버려요. 너무 오래 담겨두는 것도 안 좋고요. 바로 저는 위에 뜨는 거 건져내시고 바로 밑에 가라앉은 거 건져내셔서 맑은 물로다가 두세 번 아니면 많으면 4번까지도 이렇게 씻어내서 유물을 좀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탕 소독법을 많이 하는데 이게 키다리병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온탕 소독은 필수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60도씨 온도에 8분에서 10분 정도 담궜다가 바로 꺼내서 냉수로다가 이것도 식혀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염수선을 하실 거면 염수선한 종자를 온탕 소독을 하게 되면 이 벼가 익어요. 그래서 염수선을 할 종자라면 온탕 소독을 먼저 하시고요. 분해해서 좀 말리셨다가 그거 갖다 염수선을 하십시오. 근데 염수선을 해가지고서는 온탕 소독하게 되면 얘가 물을 먹고, 어쨌든 염수선 하면서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60도에 들어가도 얘가 좀 요는 감습니다. 익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순서를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채야를 하는데, 눈띄우기를 하는데 이게 약재 소독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보통 30도씨 온도의 물에 살균제, 살충제를 또 같이 해주시죠. 특히 올해부터는 보급종 종자가 전부 다 미소독으로 나와요. 오늘 TLS 때문에 되는데, 작년까지는 살충제를 전부 다 묻혀서 나왔는데, 이 살충제를 묻혀서 소독되는 거를 갖다 드려도 또 소독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소독 약재 가격 빼고 미소독으로 다 공급을 하자. 그래갖고 올해부터 전부 다 보급종 종자는 전부 다 미소독으로 전부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 소독을 저는 확 띄우게 하면서 살충제, 살균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물의 양에 따라서 그 비율을 잘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물 양은 종자의 2배인데 그거보다 좀 더 잡아주시는 게 좀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그런 분이 계신데, 이게 꼭 48시간을 꼭 지키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반나절 됐는데 눈이 떴는데 이거 48시간 지켜야 되냐. 이게 48시간을 꼭 지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육묘하는데 파종하는 데도 힘들고요.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눈이 뜨면 보통 24시간 넘게 지나시면 종자소독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48시간 이틀이 지났는데도 눈이 안 떴다면 조금 더 담그셔도 되고요.
이거보다 조금 짧게 했는데 눈이 조금씩 나와서 1mm 정도 나와서 하얗게 보여요. 그러면 저 싹트기는 끝난 거죠. 그래서 꼭 48시간이라는 걸 또 이틀 동안 당근을 했다고 당근하지 마시고요. 계속 이제 보시면서 산소 공급이 잘 되는지 온도는 맞는지 이렇게 점검하시면서 꽉 피는 거 보시고서는 그 시간을 좀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 파종할 적에 적정 파종량인데요. 중모는 20일 이상 좀 크게 키워서 이양을 하실 건지, 그 다음에 20일 내에 어림으로다가 이양을 하실 건지, 그러게 이제는 그거를 먼저 계획을 하시죠. 그러면 만일 이러면 중모까지 하셔야 되는데, 중모의 상자당 파종량은 130g에서 150g 사이입니다. 그게 이제는 저희가 육류할 적에 뇌의 충실도나 크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파종량이고요. 어린모 그 20일 이내에 이양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보다 조금 더 넣으셔도 되긴 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적정 파종량이고요. 좋은 모식경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게 밀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판에 거의 300g까지 이렇게 밑에 흙이 안 보일 정도까지 쏟아붓습니다. 대신에 이 드문 모형으로 밀파를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권고드리는 건 15일 정도 됐을 적에 어린모로 체내로다가 이양을 하십시다 하고, 왜냐하면 그거 넘어가게 되면 뜬모라든지 다른 병해가 올 수가 있어서 어린모 이양을 하고 드문모 이양을 하시려고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정했다면 파종량을 많이 하시되 육묘 기간은 좀 짧게 하시고 어린모로다가 이양을 하시는 게 그거에 대해서 실력으로 좋고요. 지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양 처리제가 두 가지가 있죠. 모 심기 하실 적에 모판에다 뿌려서 이양하시는 이양 처리제가 있고, 그다음 파종할 적에 파종기의 접시 위에나 접시 밑에다가 파종 동시 처리제 하는 게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해봤을 적에 관리하기는 파종 동시 처리제가 좀 더 수월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는 접시가 떨어지기 전에 먼저 처리하느냐, 아니면 복토 위에 처리하느냐, 그런 약품마다 좀 틀립니다. 슈퍼모니 같은 경우는 접시가 떨어지기 전에 밑에 흙에다가 뿌리고 접시를 올려놓고요. 한농에서 나온 약재 같은 경우는 접시 위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복토를 하고요. 또 다른 하나 일본 대사 거기서는 한 가지 약재는 위에 복토까지 하고 복토 위에다가 뿌리는 약재, 이렇게 세 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파종 처리장면. 그래서 파종 동시 처리자가 이양할 때까지, 그리고 저온성 해충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잡아주는데, 요거를 쓰실 적에는 약재의 사용 내역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토 위에다가 뿌리는 약을 갖다가 접시 위에다가 직접 닿게 하면 그게 약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처리 방법을 정확하게 좀 아시고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싹 키우기인데요. 저희가 싹 키우기 할 적에 지금도 저렇게 한 40단, 50단씩 사셔갖고 모판 싹 키우기 하시는 분 계신가요? 거의 없으시죠? 사진 찾다가 저거 찾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말이 될게요. 한 50단씩 사시나? 해가지고. 근데 두 번째는 아직도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하시는 분들 아직 계셔요. 그리고 한번 열어서 얘가 잘 컸는지 확인하시면서 모판 뒤집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도 간이초라 방식으로 비닐하우스에서 많이 하는데요. 꼭 저렇게 비닐하우스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농모짜리 하실 적에도 저렇게 먼저 싹 키우게 하셔갖고 농로 나가시잖아요. 지금 저렇게 보면 한 10판에서 12판 정도 쌓아가지고 저렇게 덮어놓은 거거든요. 그게 일하기도 편해요. 그리고 하나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 밑에는 지금 맨바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맨바닥에다가 모판 10판 정도 쌓고 거기다 비닐 넣고 부직포 덮으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저 밑에다가 그냥 비닐 한 장 깔시고서는 싹 키우기 판을 좀 싸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모판에 있는 수분이 밑에 좀 빨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도 자체가 올라가는 게 좀 떨어집니다.
지금 어르신들 아시는 분은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부직포 덮어놓고서 이렇게 떠들어보면 화끈하잖아요. 또 온도까지 올라가서 빨리 출하가 돼가지고 빨리 한 5mm 정도까지 키우는 건데, 온도가 안 올라가면 이게 냉해도 받을 수가 있고요. 안 커요. 그리고 저 사진에 보시면은 저 위에 부직포가 좀 얇지요. 그러니까 저걸 뭔가라고 봤더니 그 얇은 부직포 있어요. 그 화면화면 거. 그거 갖다 2장 덮어 놓으신 건데, 암흑을 만들어 주시고요. 온도를 뺏기지 않게 하시는데, 저런 부직포 갖다 하면은 온도 다 뺏기고 햇빛도 들어가요. 그럼 더 말리겠죠. 그래서 그 암흑을 좀 만들어주면 두꺼운 부직포로 좀 덮어주시고요. 이제 싹 키우기를 하시는데, 저 밑에다가 어르신들 그런 게 있어요. 밑에 비닐을 까셨는데, 거기에다가 못판 일부장을 쌓고, 비닐을 부직포를 덮으셨어요. 근데 비닐 덮을 적에 밑에 까른 걸 갖다가 이렇게 접어서 덮으시죠. 그렇게 되면 이 접혀진 부분에, 거기서는 공기가 그쪽으로다가 뜨거운 공기가 다 몰려요. 그래서 거기가 또 고온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위에 상자가. 그래서 아래 비닐을 까셨고, 위에 덮으실 비닐은 별개로다가 사용을 하시라.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덮으시게 되면은 한쪽 면이 공기가 안 나가기 때문에 고온장애가 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모판 펼치기를 하시는데요. 어르신들 여기서 지금 하나 제가 저기 갖고 지적을 해보았는데 어떤 걸 지적했을까요? 모판 펼치기 학교에 와서 잘 키우기 잘해가지고 잘 모판 펼치기 하셨어요. 근데 저날이 굉장히 뜨거운 날이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왜 차가막을 안 씌우셔가지고, 물론 그냥 빨리 해가지고 차가막 안 씌워서 하셔도 되긴 해요. 근데 백화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판 펼치기 하시기 전에 오해 한 추가에 한 60, 70% 정도 되는 거 차가막 씌우시고서 그늘에서 모판 펼치기 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녹화가 4월 정도 지나면 녹화가 되잖아요. 파랗게 그렇게. 그때 차가막을 걷어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파랗게 됐을 적에 하게 되면 얘들도 이제 햇빛 좋아하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양을 한 15일, 20일 하셔갖고 이제 저희가 모내기를 하는데, 청양고는 지금 저렇게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게 5월 20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 이양을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상강자 같은 경우는 6월 15일까지 심으면 좀 늦죠. 그래서 저희가 상강자 같은 경우는 한 5월 25일에서 6월달 넘어가더라도 6월 한 하루 이틀 정도까지는 상강자하고 그런 이양 시기를 좀 맞춰주실까, 그렇게 말하고, 원래는 이양 시기를 저희가 5월 25일로 할지 6월 1일로 할지는 원래는 이 품종에 대한 출수기를 보고, 출수기 한 40일 정도 있다 분석기 그거를 보고서 거꾸로다가 역산해서 이양기를 잡거든요. 근데 그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상도 문제가 되고요, 물 관리도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보통 보면 5월 25일에서 6월 1일 사이에 보통 고펀지사를 이양하는 것이 제일 고펀지사를 생산하기가 제일 좋더라 하는 게 요때가 되겠습니다. 너무 빨리 이양을 하게 되면요, 차가울 때 이양을 하기 때문에 초기 생육이 제가 뿌리 잡는 데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좀 적게 보내게 까는 날짜에 적게 보내게 하는 게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를 잘 넘기고 나서도 출수기에 출수하고 등숙할 때 고온기가 또 맞게 돼 있거든요. 빨리 이제 이양을 하게 되면. 그래갖고 이제 양분 소모가 과다하고 시간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 그렇다고 이제 또 너무 늦게 모내기를 하면 뿌리가 잘 잡겠지만, 이 출수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 생장이 좀 더 완벽하게 다 크지 않고 출수가 되고 등숙을 하기 때문에 벼수가 자꾸 수량이 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청양고는 5월 말에서 6월 초, 그래서 6월 초 종수는 넘어가지 않고 이양을 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어린 모가 이양할 적에 금호 심기를 하신다든지 어린 치묘가 딱 이양할 적에 이게 그 중묘보다는 그 출수가 좀 3일에서 5일 정도 지연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맨체 뿌리 잡고 그냥 일주일 정도 그 어린 모가 하다 보니까 그만큼 중모까지 키는 시간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렇고요. 격정무수는 지금 뭐 많이 심으라고 하셔도 지금 많이 심어야 8개 정도 심으시죠. 옛날같이 막 12개씩 심으시진 않으실 거고. 근데 이제 적정 본수는 저희가 3번에서 4번, 그리고 그 주수는 한 50주에서 60주 내외 정도로다가 심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때가 수확량이 제일 많고, 새끼가 실질적으로 새끼를 알이 변에 달릴 수 있는 새끼를 치는 게 훨씬 더 새끼를 잘 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개 정도 심어가지고 거기서 이삭 달리는 거 하고 3, 4개 심어가지고 거기서 새끼를 잡고 새끼가 이삭 달리는 거 하고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던져나오고 하나를 이렇게 심어놔도 나중에 보면 그게 한 뭉치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한 주가 많게는 새끼를 많이 심으면 불어를 계속 시킬 적에 이거 이렇게 10개까지 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포트모 이야기를 하면서 한 주, 2주씩 이렇게 심은 그런 기술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보면은 밑둥치가 18개씩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심지 않고 3, 4번 정도로 심으시는 게 수량 확보하는 데 더 좋으시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12기술인데요. 이게 초창,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질소질 비료의 이삭거름을 아예 지금 부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밑거름 주시고 새끼칠거름까지 주시는데, 이게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수량이나 생육이 떨어지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삭거름을 안 주문해서 쌀맛이 더 좋아진다라고 해서 그걸 더 비싸게 받겠다. 그래서 7kg까지 지금 줄이는 실험도 많이 하고 그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셔요. 그래서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저희가 시바르당 질소질은 9kg, 인산은 8.5kg. 그러면 이제는 살리는 4kg 정도를 밑거름으로 주시는데, 밑거름으로는 5kg 정도 주죠. 전체 질소량이 9kg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새끼칠 거름을 갖다가 2kg 정도 주고, 이삭거름 2kg 정도 주는데, 이거는 표준적인 재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됐을 적에 우리가 품종의 수량을 파악하고 공시되어 있던 그 정도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표준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쌀 품질은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나오는데, 더 고품질 쌀로 할 때는 질소질을 줄이자는 게 지금 추세입니다. 그러면은 수량은 조금 떨어지겠죠. 그렇지만은 밥맛은 더 훨씬 좋아진다. 그리고 이제는 밑거름은 그냥 다 아시다시피 3에서 5일 전에 주시죠. 그 다음에 이삭거름은 출수전 15일인데, 출수전 15일이라는 게 품종마다 참 출수가 다 틀려요. 준만생종 같은 경우는 8월 12일부터 13일부터 한 20일까지 준만생종 출수일이 좀 있고요. 그 출수를 봤을 적에, 그거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삼강병 같은 경우는 8월 17일 정도에 출수가 제일 많다라고 평균적으로 잡으면 그 기준을 잡은 거지, 우리 논이 8월 17일에 꼭 나온다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을 장마 왔을 적에 침대 같은 경우가 원래 8월 14일, 15일 날 출수가 됐어야 돼요. 근데 작년에 그 고온기 거치면서 출수가 짧게는 4일, 많게는 10일까지도 늦어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가을 장마가 들 적에 침대대하고 미풍대가 출수가 돼가지고 얘네가 전부 다 도열병 오면서 마른 뼈까지 전부 다 왔어요.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그때 가면 약을 더 주시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논에 상남배를 심었으면 평균적으로 8월 한 15일 정도에 출수가 되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언제 출수가 된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은 그 기준으로 해서 한 출수 한 15일 전, 7월 말쯤이죠. 그때 이삭거름을 주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맞춤형 비료 같은 경우는 새끼칠 거름도 전부 다 삭제됐어요.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밑거름으로 정리하면서 전부 다 보시고, 나중에 진짜로 다른 노는 퍼런데 얘는만 로레스로만
저도 기록기가 딸렸다고 생각하실 적에 그때 이삭걸음을 살짝 그냥 덧뿌리시는 정도로다가 주시는 게 그 도복이나 딸 수량이나 이질이나 그런 데서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저희가 물 관리할 적에 뭐 초기 2학년은 몇 센치로 되라, 몇 센치로 되라, 그거는 뭐 여러분들 경험상 그리고 용어타 기술상 다 아시는 거고요. 항상 얘기할 때 저희가 그 중간 물때기를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갖고 중간 물때기는 일단 무효분호를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삭이 생기는 그 가지 빼놓고는 더 새끼를 퍼센티를 못 치게 하기 위해서 중간 물때기를 하는데요. 이게 출수전 30일에서 30일, 2항,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2항하고 나서 한 달, 한 10일 정도 지났을 적에 거의 이제 중간 물때기를 해서 퍼세키를 못 치게 합니다. 근데 이 작년에도 계속 가서 보면은 이것만 딱 믿으시고서는 새끼가 완전히 안 쳐졌는데 중간 물때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삭 포기 적정 포기에 한 포기에 이상 가지수가 몇 개 정도 돼야 되죠? 17개, 18개는 돼야 되죠. 근데 한 12개, 11개 되셨는데 이식이 됐다고 물 떼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더 그거는 이 중간 물때기는 헛새끼, 궁극적인 목적은 헛새끼를 치지 못하게 한 주당 포기수를 한 포기에 주수를 어느 정도 잡았을 적에 중간 물때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꼭 해갖고 중간 물때기 이때 꼭 해야 돼갖고 헛새끼 못 치게 하라. 갖고 몇 개 치지도 않았는데 이거 물때기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해야되는 처음에 떨어지시죠. 그래서 어르신들 논에 가보시면은 아이고 새끼가 좀 들쳤어 하면 좀 늦게 하셔도 돼요. 대신에 한번 중간 물때기를 하실 적에 이 기간을 7일에서 저희는 5일에서 10일 정도라고 하는데 여기 7일에서 평균적으로 7일에서 10일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갈 정도로 물때기를 하라고 하죠. 그래야지 헛새끼를 아시니까. 근데 이거를 꼭 또 10일 동안 이렇게 해갖고 한 7일 전에서 10일 정도 근갈 정도로 말을 하라고 하니까는 애들이 노랗게 될 때까지 물때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그 노는 물이 잘 빠지는 논이잖아요. 애들은 물이 안 빠지는 논이면 10일 더 해야 되고 애들은 한 3일만 지나면 물이 싹 빠져갖고 물 빠지기 너무 좋은 논이에요. 그러면은 허세케 안 칠 정도로 근갑고 그 정도로 말렸다라면은 일찍 끝내셔도 돼요. 5일 정도, 6일 정도, 10일까지 끌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물 빠짐이 안 좋은 노를 갖다가 3일 물때기 했다라고 좀 자작자작하게 물렁물렁하다가 다시 물대면서 물때기 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주시고요. 또 아까 뭐 밑에 빨갛게 한 게 일찍 중간 물때기라면 퍼세키치기 어깨 효과는 큰데 질서도 이어놓고 잡초가 다 발생한다. 그 다음에 늦게 중간 물때기가 그러면 새끼치기에 어깨 효과가 있다. 어깨 효과가 떨어진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표준적인 겁니다. 어르신들 논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그거는 가서 보시고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잡초 방제는 지금 뭐 1년생 잡초 같은 경우는 약이 좋으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이 단년생 강력잡초 같은 게 좀 문제가 되죠. 물방개나 원리 같은 거.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뿌리에 씨앗이 생기는 것들 그거가 좀 잡기가 좀 어려우시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잡초 방제할 때 초기, 중기, 초기 잡초 제초제를 하긴 하는데 요새 후기까지 가시는 분이 거의 중기 제초제에서 많이 잡으시기 때문에 키가 많고 뭐 하지 않는 이상 후기까지 치시는 분이 많이 줄으셨어요. 치시더라도 그냥 들어온 여자가 누구 불러갖고 그냥 한번 쳐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옛날같이 끌고 들어가시는 분은 없거든요, 잘. 근데 또 다른 거는 뭐 지금 잘 치고 계시고 활용을 하고 계시니까 더 말할 거는 없고요. 또 제초제 중에 저희 청양군이 좀 찰배를 좀 많이 심어요. 보람쌀이나 배곡쌀 같은 거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심습니다. 근데 그 잡초제 약재 중에 벤조비사이클이라는 약재가 들어간 게 있고 또 메스트리온 성분 그 약재가 있어요. 요 두 성분이 들어있는 약재는 이게 찰병하고 정미나 흑미 같은 그런 유생민한테는 이게 약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에 찰병을 심으신 거나 유생민을 심으신 논에
잡초 제거를 하실 적에 저런 약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잘 못 외우시겠다면 그냥 그 약재 그 농협에 갔었을 적에 야 우리 보람차이다를 심었는데 거기 약해가는 그 잡작을 방역삽작을 사천가 잡작을 뿌리려고 하는데 저런 약재가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다. 어떤 걸 주면 되냐 그런 거를 빼달라. 그렇게 한 번 더 얘기하시고서 약재를 배합하시는 것도 좋고, 약재가 기존에 있으신 거는 저런 게 있으신지 한번 확인하시고서는 잡채를 강제하실 적에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법 방지인데요. 질소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미제도 나쁘게 하지만은 옷자라게 해가지고 전부 다 도복에 취약하게 되죠. 근데 뭐 아까 그 시바르간 9kg 정도 되는 거 그거는 표준실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건 뭐 다른 거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요 다음 거가 문제거든요. 저희가 그 액비를 뿌리시는 놈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표정 내 토양이 질소질이 얼마인지 모르시고 한번 그 기술센터 와서 그 토양 검정 받으시면 내 토양이 질소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전부 다 나오거든요. 흙 떠오셔서 한번 분석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내년에 질소질이 얼마나 지금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시고 액비를 업체에서 뿌려준다고 하니까 뿌리라고 하셔요. 근데 얼마나 뿌리시는지 확인 못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액비를 갖다 뿌리는 그 액비에 질소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세요. 근데 그거는 업체에다가 야 요번에 뿌린 액비에 질소질이 몇 프로가 들어가 있는 거냐 하면 걔네가 알려줘요. 왜냐면 그것도 저희가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나서 밑거름을 안 드시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 또 표준 11학년이니까 5kg도 질소질이로 저기 마디기다가 한 포씩 갖다 또 뿌리시잖아요. 그러면 질소질이 과비가 되는 거예요. 인산이나 칼륨은 과비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질소질은 100% 과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저희가 액비 시용량 몇 톤을 뿌렸는지 그거를 전부 다 계산하는 방법은 아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토양검정 내놓은 토양검정 받으시고 질소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업체에다 몇 톤 뿌렸는지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뿌린 그 액비에 질소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그거 갖다 계산하면 되시는데 보통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액비 뿌린 거에는 밑거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저 원고 저쪽에 가시면 작년에 도열병이 7월 말도 안 됐는데 도열병이 저분 키가 들어가 제가 노래 도열병이 하도 심해갖고 입도열병이 왔었거든요. 그래갖고 노래 들어갔더니 냄새가 확 나요. 키가 얼마냐면 저는 키가 작긴 하지만은 운영하시고 들어갔더니 여기까지 와요. 한강별이에요. 8월달 살짝 부분을 다 엎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액비도 뿌렸었고 표준 11항대로다가 한 포씩 뿌리셨다더라고요. 그러면 병에도 취약하고요. 가범 모델고 그냥 도복 잘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럼 나중에 나락이 잘 달리냐? 나락은 더 안 달리거든요. 크게만 하지. 그래서 그 액비 뿌리실 적에 요거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빗거름 주실 적에 요거 감안하셔서 들주시라고 아니면 안 주시라고도 저는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안 주시라고 너무 서운하니까 그거 확인하셔갖고 빗거름 주실 때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또 액비는 보면 저는 막 갑자기 논 썰에 하려고 막 가려고 할 적에 급하게 갖다 뿌릴 때가 있어요. 근데 액비도 거름이잖아요. 완전히 부식된 거면 좋은데 아무래도 가스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주 전에 15일 전에는 내가 논 갈고 논 만지기 전에 15일 전에는 액비는 뿌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는 논 갈고 논 두드리고 하고 나면서 다 부서되면서 같이 가스 같은 게 안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매년 기본 방제 기간이라는 걸 설정해서 논에는 청양고를 동시방제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약재도 공급드리고 동시방제 기간을 정해서 이자님들하고 작년에 같은 경우는 방송면 방송, 재작년 같은 경우는 방송도 하고 했었어요. 항상 그러면 저희가 기본 방제 기간이 이게 병이 오기 전에 항상 제일 문제가 되는 시기에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공동 방제 기간을 정하거든요. 그게 이제는 보통 보면
7월 25일부터 8월 10일 사이입니다. 그때 이제 마을별로 해서 저는 살균제, 살충제, 그다음에 거기다 규산제까지 넣으셔가지고서는 한번 딱 그 시기에 한번 밀도를 낮춰서 공동관리를 하자고서 기본방제 기간을 냈어요. 6월 초 같은 경우에 해충 같은 경우 대략 19년도에 옥노린제나 올바범이 6월 초에 그거 이양하고 나서 많이 나오죠. 그때는 그 기본방제 가지고 보완방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또 8월 상선 이후에도 병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재작년 20년도 그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홍명남암 갑자기 확 왔었죠. 그리고 그 도열병이 그 기본방제 이후에도 계속 비 오고 막 해가지고서는 기본방제를 제때 못 해가지고 8월 달에 도열병이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전년 같은 경우에는 날씨 좋았었는데 8월까지는 태풍인 줄 알았는데 그 가을장마 건지면서 그때도 입주문이하고 문고병하고 도열병하고 폐활마른병하고 세균소 배활마른병하고 그게 갑자기 확 변졌었죠. 그래서 그때는 기본방제가 아니고 그냥 보완방제를 하셔서 여러분들 그때 방제를 해주셔야 기본적인 쌀 처방량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병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셔요. 근데 이거는 흰잎마른병을 한번 얘기해 보는데 이게 지금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옛날 같에 줄 끌고 들어가서 약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또랑물 같은 거로 렉감을 갖다가 약을 섞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버퍼리에서 보통 이 병균이 같이 농약줄에 묻어갖고 하면서 줄 끌고 다니는 줄줄이 나오는 병인데 요거는 많이 줄었는데 이게 갑자기 저 화상면 쪽에서 작년에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요것도 좀 다시 많이 없어졌었는데 다시 또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시무늬병인데요. 이 가시무늬병은 실제로 지력이 딸리면 나타나는 병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작년에 이게 가을장마 거치고 나서부터 이 가시무늬병이 맨 처음에 가시무늬병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도열병하고 같이 이 가시무늬병이 작년에 요 대치면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옥룡간하고 남양면에서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력이 딸리는 논에 가시무늬병이 많이 오는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유기질기로 하고 유기질을 좀 결집 환원시키고 지력을 살리는 그런 논 토양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좀 있어서 요거를 좀 요 두 개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병혈구는 거의 안 왔었습니다. 저희가 병혈구를 채집을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병혈구를 잡기는 논에 들어가서는 채집을 해갖고 보긴 하는데 저희도 예차역에 포충망이 있어요. 커져서 10m 이상 올라가고 잡아주는데 거기에 병혈구가 잡힌 건 아니고요. 흰등멸구를 거기서 포집을 해가지고 흰등멸구가 얼마나 보이느냐에 따라서 병혈구도 비례를 했겠구나 하고 저희가 조이버를 보통 말씀드리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이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어요. 병혈구는 작년에 좀 없었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른 거는 좀 다른 거에 방제 다 하고 하는데 병혈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올 때가 됐다. 그리고 요거는 20년도에 아주 청양읍하고 온곡하고 배치 일부 저쪽 섬 쪽에 하고 이 홍명담한테도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게 아침에 어르신들 다 아시죠? 아침에 한두 개 보여갖고 저녁 때도 논 약치러 들어가려면 하얗사고 막 어르신들 그랬는데 얘가 한 번은 병이 말고 나면 잘 죽지도 않아요. 약이 직접 받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때는 어떤 약들을 쓰냐면은 얘가 입에다가 약재를 묻혀놓고 그걸 갉아 먹었을 적에 죽는 약을 보통 치거든요. 입이 말랐으니까 직접을 가진 않으니까. 그런데도 이게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에 가가지고 허연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로 비가 나오면 좀 어려우셔서 바로 방제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품이고요. 물바구니나 먹누린제는 너무 많이 알고 계셨고 이번 대체를 그래도 어느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저희가
기술원하고 충남도하고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가는 게 그 인력이 딸리고 농사일이 어렵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도 전부 다 연락하시니까는 좀 쉬운 방법으로다가 벼농사를 짓자 하는 방법으로다 지금 계속 그 시범 사업을 좀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돗자리도 안 할까?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을 더 안 부르고서 일을 그 농사를 짓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 시범 사업을 만들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16년도, 17년도 그때 벽화 저기 직파제를 많이 하셨었는데 이게 지금 앵미하고 잡초방제 때문에 그 물관리 때문에 되게 어려워가지고 많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부터는 이 기술을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개발한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직파재배를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보자 하는 게 충남도에서 지금 내려와서 올해부터 저희도 이제는 4개 정도만, 4개 농가 정도만 해보려고 이제 실험을 해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계속 그 발전해 가면서 또 표창을 해놓을 거고 저희가 시범 사업 단지를 전부 다 공개를 할 겁니다. 이런 거 와서 좀 보시고요. 저희가 표창 다 해놓을 테니까 와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요거 말고도 뭐 드론을 사용해서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계속 좀 검토를 하고 시범 사업을 만들고 있으니까 올해 저희 그 시범 사업 내용도 저희 홈페이지에서 좀 와서 보시고서 필지를 어디든 좀 더 공개를 하겠으니까 그때 와서 좀 과제 식사하고 좀 해야겠습니다. 요거 뭐 저기 뭐 드론 직파로 해가지고 직파를 드론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직파 재배는 한 3-4가지가 되죠. 근데 이제는 드론 직파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 기술도 좀 필요하고 이게 3파밖에 현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줄파나 하는 부분도 좀 실험을 하고 있고 해서 요거는 이제 올해 좀 한번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건다지파 부분인데 그 조기 건다지파라고 5월달에 비가 많이 와서 잘 발화도 안 되고 접촉되기 좀 어려웠는데 그거를 비 안 올 때 좀 일찍 심어가지고서는 좀 해보자는 그런 부분도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냥 이런 기술로 다 갈 거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편하고 노동력이 좀 덜 들어가는 부분으로다가 계속 시범 사업을 진행할 테니까요. 저희 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오늘 뭐 바쁘신데 힘들게 오셔서 하는데 시답지 않지만 교육을 좀 하긴 했는데요. 뭐 어려우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어려워하시고 기술센터 전화하십시오. 저희가 자문도 안내해드리고 도움드릴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